요즘에 행복주택이라던가 장기 전세 이런 어떤 혜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곳에 살면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1년, 2년은 행복할 수 있지만 5년, 10년 후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 모은 돈이 많이 없는데 빚 내서 집 사야 되나요? 제 대답은 안녕하세요. 부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빚 내서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좀 관점을 바꿔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빚을 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저도 집이 없던 시절에 이제 무주택자일 때 이 대출이라는 거를 정말 무서워했어. 왜냐면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자금 대출이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초년생 때 저한테 이 대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아, 나는 뭔가 사회 초년생인데 빚쟁이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절약이 있습니다.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 제가 절약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뭐 적금이라든가 예적금 있죠. 예적금. 을 한다던가 요즘 뭐 짠테크, 앱테크 이런 거 많죠. 짠테크, 뭐 앱테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돈을 불린다라 그러면 실물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이 돈을 투자의 개념으로 가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절약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누군가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은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건 한계가 있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관점에 있어서 이 절약을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가 사람들이 이제 햄버거 파는 가게로 알고 있지만 여기가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기에 아주 좋죠. 본인들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사람들을 입점을 시키는 거죠. 맥도날드를. 그래서 그런 임대 비용을 받습니다. 임차인들을 들여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 돈으로도 여기가 영업이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그 담당자인 그 해리 손해분이라는 사람이 본인들은 엄격히 따지면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햄버거를 파는 건 미끼를 팔기 위한 임대업을 하기 위한 미끼를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하는 분들도 실제로 사업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가가 아닌 직장인의 관점에서 이 절약을 하고 투자를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20대, 30대 분들은 모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나이 한 2년 지나고 일하려고 하면 20대 이미 후반이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출이라는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좀 더 어렵다,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얘기하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고정 댓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금리가 워낙에 높았어요. 한 70년대, 80년대 10에서 20% 이렇게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뭔가 투자를 하는 게 공격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그냥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놓으면 몇십만 원, 뭐 몇천만 원 넣으면 몇백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데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모님 세대에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지만 물음표를 넣어볼게요. 인생을 힘들게 하는 빚,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가면은 뭔가 단칸방 월세에서 전세에서 그 자가까지 얻는 그런 어떤 이 일반적인 루트를 따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옛날에도 쉽진 않았지만 적금만 잘 들면 이렇게 15% 정도 되는 금리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알콩달콩 잘 가족들이랑 살 수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불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적금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2015년 뭐 요때 집 산 분들이 지금 사실 되게 부자 된 분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떤 특정 정부를 써놓진 않았는데 어떤 정부에서 진짜 매매가랑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면 5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었다면 그게 4억 5천, 4억 9천 거의 이렇게 붙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전세가가 막 전세가율이 90%다. 그러니까 5억인데 집값이 5억인데 90% 곱하면 4억 5천이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전세가가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이때 정부는 어땠냐면 막 대출 규제 풀어주고 막 미분양 단지 있잖아요. 그런 미분양 단지에도 약간 양도소득세 뭐 면제 혜택 이거 엄청 파격적이죠. 양도소득세 뭐 지금 비과세로 파는 거 아니면 1주택자분들 비과세 파는 거 아니면 뭐 중과 없어졌다 그래도 뭐 보통 30% 이상은 보통 내게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자체를. 근데 이런 거 아예 면제 혜택 막 이런 거를 줬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집 사면 진짜 바보다 멍청하다 이런 소리를 엄청 심하게 듣던 때였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근데 결과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을 이때 2017년 이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1년까지 12억을 돌파를 했어요. 2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4년 1월에 있잖아요. 1월에 10억 3천이었는데 24년 6월에 12억 6천만 원이 현재 평균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제가 2020년에 그때 2018년부터 공부하면서 2020년 한창 그때가 부동산 막 떡상하고 이럴 시기에 막 아리팍이라고 불리죠.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그 아파트가 30억 뭐 찍었다 신고가 찍었다 이러면서 평당 이게 국평 말하는 거예요. 국평이라 그러면 34평. 그러니까 평당 뭐 1억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34평에다가 나누기 뭐 30 해보면은 평당 1억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슈였는데 여기가 지금 국평 그러니까 34평 전용 84 타입이 지금 얼마냐면 50억 최근에 찍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물론 집값이 뭐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있는 구축이라던가 뭐 30년 된 아파트 아니면 경기도 뭐 주요 입지 아닌 곳들은 여전히 안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계속 돈이 풀리고 돈 복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요. 물론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리다가도 올라가다가도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평균 매매가가 이 정도로 됐었다. 이때 집 사지 말라고 아주 난리였었죠. 집 사면 바보다 멍청이다 했지만 이때 아주 집 산 분들이 지금 이런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던 거죠. 과연 근데 아직도 유효할까요? 과연 2030이 빚 내서 집을 사야 될까? 맞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빚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요즘에 한창 영끌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뉴스 같은 데서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1억을 대출을 받고 1억 3천 해가지고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 디딤돌 대출은 아주 활용하면 좋은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서 뭐 얼마짜리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 사람 보고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시장에서나 어떤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떤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면 결국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1억을 돈을 모은 사람이 1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산 게 과연 영끌일까? 근데 이 뉴스도 결국에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예 대출이라든지 집이 없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뭐야 1억 3천 대출을 받으면은 뭐 영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 없을 때 학자금 대출 2천 있었을 때 저 인생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1억 3천은 정말 엄청나게 영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집을 사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냐면 내가 모은 돈이 많이 없다면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져가야 될 마인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잖아요. 근데 내가 20대, 30대지만 나는 3억짜리 집이 싫어. 뭐 6억짜리 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면 근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저희 부모님도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거든요. 아파트 대출금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영업을 하셨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가 않았어요. 되게 조금 가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뭐 일정한 수입이 아무튼 없었습니다. 집에. 그렇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제가 중학교 고학년 고1쯤 됐을 때 안정적인 직장 그때 처음 이제 월급이란 걸 받아 보셨겠죠. 그때 이제 월급을 이제 받으셨으니까 아직도 대출급을 갚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 내가 살려면 요 정도 집은 돼야지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안 맞는 집을 사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내가 어느 정도 가용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를 대출받아야 적정한지를 알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저는 비로소 나에게 맞는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 대출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빚이 있고 아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이 나쁜 빚은 말 그대로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리는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빌리는 돈이면 나는 파산을 하겠죠. 근데 좋은 빚이라는 건 이걸 내가 활용하고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리는 돈이 바로 좋은 빚이에요. 그래서 같은 돈이지만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빚이 될 수 있고 나쁜 빚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빚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빚이어도 내가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 관점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빚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100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옛날에는 뭐 지금 똑같은 돈이었을 때 바나나를 한 송이 옛날에 10송이 살 수 있는 거를 지금은 한 송이밖에 못 사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같은 돈으로 어떨 때는 옛날에는 10개나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송이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3%가 오면 내가 97원이 되는 거예요. 이 1년이 지났을 때 내 돈의 가치는 이 정도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1억의 대출이 있어요. 근데 대출도 마찬가지죠. 이걸 대출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100원을 대출받았는데 1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출의 가치가 97원이 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1억을 받았을 때 대출의 가치는 9,700만 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부토리님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가격이 바나나 10개 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를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잠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복사가 되나요? 왜 자꾸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우리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조폐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돈은 이 조폐공사라는 데서 돈을 찍어냅니다. 말 그대로 인쇄를 하죠.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순간부터 이게 통용력을 지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 돈을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은행으로 갑니다. 유통을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서라 그래서 돈의 어떤 일련 번호를 매기는 일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발권 창구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돈은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계속 찍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새우깡이 1980년대 100원 하던 게 지금 2020년에 1,300원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도 1980년대 110원에서 현재 1,500원, 2020년 기준으로 1,500원이니까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1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돈 복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에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돈이 복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신용 팽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언제 쓰이죠? 학교 짓고, 아파트도 짓고, 공공시설도 짓고, 이거 지으려면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다리도 짓고, 뭔가 안전망, 뭔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계속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1,300원이 있으면 새우깡을 13봉지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봉지밖에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M2라 그래서 넓은 의미의 통화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화가 가능한 돈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랬을 때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했어요. 한 90년대까지 하락하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이 기울기가 작다는 건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걸 볼 수 있죠. 돈 복사가 좀 천천히 된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돈 복사가 점점 증가를 하고 기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이때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시기죠. 코로나도 있고 하면서. 근데 기울기가 크다는 건 결국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돈 복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일단은 이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드리면 당장 찾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일정 기간 후에 찾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뜻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바로 이 현금과 예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통화인 M1입니다. 근데 이제 M2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뭔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까지 합친 개념이다. 이게 M2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이 현금과 예금과 요걸 합친 게 넓은 의미의 광의의 통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구가 너 지금 당장 얼마 있어? 라고 했을 때 바로 현금과 예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가 M1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조금 뺄 수 있다. 나중에라도 뺄 수 있는 돈들, 내가 갖고 있는 현금들 이런 것들을 M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M2를 왜 보냐?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 M2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실물 자산을 얘기할 때 이 광의 개념인 M2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쨌거나 상승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맞추는 거는 굉장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그게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발행하는 거지, 그거를 보면서의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없어져요.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회사가 물론 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사라지면 주식이 없어져요.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건 뭐 전쟁이 난다던가 뭐 여기 로켓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갑자기 있던 이 땅과 이 건물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입지 아파트 그런 부동산들을 골라 나가시면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앱테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물론 내가 뭐 50원, 100원 버는 거 중요하죠. 돈 더 악착같이 모아서 이거 모으다 보면 치킨 한 마리 값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모아서 돈을 모으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냐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몸값을 높이는 투자, 나를 위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여기에 0이 몇 개는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저는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돈을 절약하고 투자해서 나중에는 돈을 더 불리고 그리고 더 많이 만드는 관점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일단 절약이에요. 절약하면서 투자하는 거. 투자하다 보면 또 돈에 대한 눈이 트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2단계예요. 2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워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택시 타지 않는 거, 택시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배달비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쓰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저는 그건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잘 모아서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보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보통 출퇴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핸드폰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서를 한다던가 거기서 좋은 유의미한 콘텐츠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를 듣는다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처음에 저도 부동산 공부할 때 유튜브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가져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이 책과 유튜브는 특히 책은 이 부자들의 시간을 진짜 내가 10,000원, 20,000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진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누가 더 현명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뭔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떠나서. 그래서 어차피 월급은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급에만 보고 살면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이 짤 아시나요? 그때 한창 저희 부동산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 24년이니까 한 2년 전,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 상반기까지가 되게 살얼음이었잖아요. 한 5월, 6월을 기점으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둔촌주공이 분양할 때만 해도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왜 이런 짤이 돌았냐? 주방에서 커튼을 열면 바로 앞에 막 집이 보이고 주방이 보이고 이렇다면서 되게 조롱을 많이 했었어요. 아파트 구조가 뭐 문제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이 아파트나 부동산이라는 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거든요. 땅. 둔촌주공 아파트가 뭐 가깝다 그래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입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옛날에 국평 13억일 때도 조롱을 했는데 지금은 23억 줄 서서 들어갑니다. 막 산다고 하고 신고가 찍고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노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2년 하반기에 제가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지만 22년 하반기에 저도 집을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집 사세요. 그러면서 건설비, 자재비, 뭐 인건비가 뭐 증가를 하고 뭐 레미콘 뭐 그런 가격이 올랐고 이런 얘기를 되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비판과 조롱의 댓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딱히 그게 임팩트가 없었는데 저는 왜냐면 무시를 잘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분들과 저를 비교해봤을 때 제가 훨씬 부자가 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근황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국에 부자는 소수다. 왜 소수일까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이 대중은
일반적인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죠? 상식. 대중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부자는 결국에 소수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 대출이라는 거를 좀 깼다라고 하시면,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깼다라고 하시면 갖고 있는 돈에서 최대한 좋은 자산을 사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지 말고요. 리스크 대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23년 8월부터 무료 특강을 했었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왜 이때 했었냐면 지금은 집사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했었어요. 왜냐면 뭐 폭등기 이때도 아니었고 이때 이제 집사라고 해서 집 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몇 억씩 차익을 가져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회라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대비는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역전세라던가 뭐 역전세에 대비해서 내가 추가 대출 역량이 있는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왔을 때 그 인상분만큼 내가 그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첫 주택 구매를 할 때는 빚 부담을 줄여서 최대한 정부 지원 대출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뭐 생애 최초 디딤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80%까지 대출도 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조금 댓글에 수요가 좀 있다면 댓글에다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집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진짜 상위 10%다. 왜냐면 일단 제 채널은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채널을 여러분들이 굳이 찾고 아니면 알고리즘에 떴든 어쨌든 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위 10%의 준비가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30분 지금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인내력과 끈기가 엄청나다. 이 재미없는 내용을 잘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진짜 평범한데 어떻게 해? 근데 저도 평범했고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한두 발자국 정도 조금 앞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따라오시면 저랑 같은 보폭으로 걷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는 불편함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불편해서 나가신 분들 이탈률이 제가 보기에 한 80% 됩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고 그랬으면 한 80% 나가셨을 텐데 이 말에 수긍하고 만약에 안 불편했어요. 불편했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거를 들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투자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끌의 기준이라던가 얼마 원리금으로 이제 돈을 내야 내가 적정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대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매주 어디를 가요. 그래서 잠실역을 항상 거치게 되거든요. 잠실역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몇 번 출구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인가 3번 출구 근처에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로또를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1등이 한 21명, 로또 2등이 한 92명인가요? 그렇게 써있어. 여기 줄을, 지하철역 입구를 못 들어갈 정도 줄을 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구면은 여기 로또집이면 여기 줄 이렇게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인식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남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영끌이라든지 뭔가 대출을 받을 용기는 안 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뭔가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못했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잘 되면 배가 아프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입증해 주는 게 바로 이 로또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일, 그것도 낮 시간에 월요일부터
뭐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만 잘 가져가셔도 부자가 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좀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여기가 왜 이렇게 당첨이 많이 됐을까요? 이 잠실역 유동인구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쓴 만큼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첨 인원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져가자. 이 로또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자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도 분명히 돈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계속 공부를 하시고 대출 무서워하지 마시고 좋은 자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이 워낙에 작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저를 못 찾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